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직업상담사 2급 실기 중에 노동시장과 관련된 실기 문제, 기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왔던 실업의 종류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업의 종류, 경기, 마찰, 구조, 이거 다 아시죠? 경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진 불경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실업을 말하고, 마찰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바닥이 딱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구직자와 구인자가 손바닥이 딱 부딪혔는데 마찰만 됐지 어긋난 거야. 정보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연상하시고요. 마지막 구조적인 거는 요즘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요즘 기계와 자동화 AI 시대라 보니까 요즘에 다 식당 가거나 어디 가면 키오스크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셉션이나 이런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이 사라지잖아요. 경제 구조가 변화하니까, 구조가 변화하니까 실업이 있는 게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넘어갈게요. 여가와 소득 선택 모형 중에서 여가의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쓰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럴 때 우리가 소득 효과 하나 알면 그 반대는 대체 효과다. 소득 효과는 뭐냐면 소득이 많아. 소득이 많은 효과가 있어서 아예 나 일 안 할래, 쉴래, 이거예요. 그러면 대체 효과는 뭐예요? 소득 효과는 쉰다는 거니까 대체 효과는 그 반대니까 돈 벌자이겠죠? 아유, 난 돈이 필요해. 돈을 대체할 게 없어.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곁다리 질문할게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여성 인권 많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늘고, 또 특히나 결혼한 여성들은 일, 가정, 양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입니다.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요걸 기점으로 여성 복지가 이제 늘어나고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 요런 기준으로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배우자 소득이 많거나 적을 거에 따라서 기혼 여성이 일할지 말지를 결정되겠죠. 남편이 소득이 너무 적어. 그러면 내가 좀 더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배우자 소득이 결정 요인이고요. 그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법적 제도 장치. 기혼 여성, 결혼을 했으면 아이들이 있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부인이 일을 하면, 여자가 일을 하면 남편이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맞벌이라면 이 아이들을 맡길 어떤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 배우자 소득 다음에 법적 제도 장치다. 그럼 세 번째로는 남편도 일을 하는데 부인이, 기혼 여성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중에 결정 요인 중 하나가 시장임금. 내가 일을 해봤자,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봤자 만약에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벌어요. 그러면 그냥 10만원, 20만원 아끼지. 내가 굳이 일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에 맡겨야 되고 돌봄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임금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결정된다. 만약에 내가 막 1시간 일하는데 50만 원 준대, 그러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기회비용 차원에서 시장임금에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이 결정된다. 마지막, 자녀수. 아무리 그래도 자녀수가 만약에 10명이 됐어요. 일해야 되겠지만 아이들 케어가 더 먼저가 되겠죠. 그쵸? 남편은 일하고 하나라도 내가 더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런 게 또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이 되고, 또 고용시장이 발달이 되면서 기혼 여성을, 우리 이제 이따 나올 거예요. 여기 아래 나와요. 임금 근로자라 하면 상시, 임용, 일시 이렇게 있는데, 이 기혼 여성과 관련해서 고용시장이 발달해서 이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임시나 일용 근로자를 쓰는데 굉장히 몇 시간만 일해도
임금을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렇게 고용시장이 발달될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계 생산 기술에 따라서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게 뭔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가계 생산 기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아궁이 불 때서 가사 일했죠. 아궁이 불 때서 그렇게 어렵게 밥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응? 못하죠. 애들도 밥 짓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 딱 누르면 밥 해주고 기계 딱 누르면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주고 하니까 가정 내의 엄마의 역할, 부인의 역할, 어떤 살림하는 주로 여자의 역할이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가계 생산 기술이 발달해서 엄마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으면 엄마가 경제활동 참가율 높잖아요. 요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소득, 법적 제도 장치, 시장 임금 증가, 자녀 수, 고용시장 발달, 가계 생산 기술이 결정 요인이다. 이게 잘 안 이어지면 제가 이미지 연상법으로 다시 하는 거 올릴게요.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여가와 소득 선택 모형 중에 아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했어요. 소득 효과 중은 나 돈 많아, 소득 많아, 이제 쉬자. 대체 효과는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일할 거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여가가 정상제나 열등제냐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기에 여가가 열등제면 무슨 효과인가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 나타나는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가가 정상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늘릴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럼 여가도 늘어겠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이게 정상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서 사람들이 소득이 오를수록 여가를 많이 즐긴다. 이게 노동이 후방 골절이 되는 양상으로 그래프가 변한다 이거고 정상제의 발달은 열등제. 아니 소득이 오르면 사실은 여가가 늘어야 되는데 소득이 올라도 일을 하더라. 이게 대체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럴수록 소득이 오를수록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프가 우상향 되겠죠. 요거를 의미해요. 요 개념을 새기자. 뭐라고요? 여가의 소득 효과는 돈 많으니 쉬자. 여가의 대체 효과는 나 돈을 대체할 게 없어 일할게. 정상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은 거. 정상제는 돈 많으니 쉴 거야.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커서 후방 굴절으로 그래프가 내려가는데 열등제. 돈 많아도 더 일할 거야. 대체 효과가 더 커서 소득이 올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고 우상향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 넘어갈게요. 내부 시장 형성 요인을 쓰고 그거에 장점을 쓰라. 이런 실기 기출문제 많아요. 여러분 내부 시장이 뭘까요? 그러니까 한 회사 안에서 일자리가 비었을 때 그 내부의 노동력으로 그것을 채우느냐 아니면 스카우트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대기업에서 무슨 사장 자리 스카우트 할 수 있고 아니면 부장에서 사장으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부 시장이다. 그러면 이놈의 내부 시장 왜 형성이 돼? 이거 쉽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내부 시장 자체가 회사 그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꾸려가는 거잖아요. 뭔가 탄탄하니까 내부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숙현 관장님처럼 규칙적이라 내부 시장을 키워. 뭐라고요? 숙현 관장님처럼 규칙적이라 내부 시장을 형성해. 여기서 말하는 숙은 숙련의 특수성, 현은 현장 훈련, 관은 기업 관습, 그 다음에 장은 장기 근속, 규는 기업 규모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숙련의 특수성이 뭐냐면 일이 되게 특수해요. 그래서 외부인을 스카우트 해봤자 이 일을 못해. 그런 숙련의 특수성이 내부 시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요인. 우리 회사 숙현관장님 규칙적이다 할 때 숙. 현장 훈련은 우리 만약에 그 자동차 회사 생각해보면 자동차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 외부 사람이 떡 스카우트 해보면 할 수 있겠어요? 그 밑에서 선배하는 거 보고 배워서 현장에서 보고 배워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현장 훈련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내부 시장을 형성하더라. 그리고 기업만의 문화가 많고 기업만의 문화가
있을수록 내부 시장을 형성하겠죠. 스카우트 해오면 뚱딴지같이 왜 눈박이 물고기처럼 그 회사의 문화를 몰라서 적응을 못할 거잖아요. 기업 관습이 있을수록 내부 시장을 형성한다. 또 장기 근속할수록 그 회사에서 계속 일했으니까 일자리를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시장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 만약에 기업 규모가 크면 그 안에 사람도 많고 그 안에 우수한 인력도 많기 때문에 스카우트 하느니 내부 시장 그 안에서 승진을 시키겠죠. 그리고 큰 회사일수록 인사팀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자리가 어찌어찌 채워지고 관리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부 시장의 형성 요인은 우리 회사는 숙현 관장님처럼 규칙적이라 내부 시장 형성에 뭐라고요?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그 다음에 기업 관습, 그 다음에 장기 근속, 그 다음에 기업의 규모다. 그러면 이 내부 시장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게 언뜻 봐서 고인물 같은데 또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점? 사람을 내치지 않고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근속, 장기 고용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내가 좀만 버티면 승진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미래가 보이는 승진에 대한 어떤 메리트 때문에 일하는 데 동기가 부여되죠. 뭐라고요? 장기 고용이 되고 동기 유발이 되고, 그거 자체가 이 하나의 인적 자원들이 다른 더 좋은 회사로 찾아나가지 않고 우리 회사 안에서 나는 자기 개발하면서 성장할 거야 하면서 우수 인적 자원이 확보되죠. 뭐라고요?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은 장기 고용되고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동기가 고취가 되고 또 우수 인력이 확보된다. 요거예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임금은요, 시대가 변할수록 올라요, 줄어요? 왜 줄지 않을까요? 이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화폐 환상이에요. 우리가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만약에 명목임금, 그러니까 100만 원 주던 거를 99만 원 주면 반발하겠죠. 근데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101만 원 오른 거랑 물가가 살짝 올랐는데 101만 원 오른 거는 차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찍히는 금액으로만 막 반발심이 있다. 그게 화폐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명목임금을 내릴 수 없다. 이게 하방 경직적인 임금의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노조가 있잖아요. 임금 내려봐요. 노조가 안 되죠. 난리가 나죠. 왜 근로자의 권리를 그렇게 침해하냐? 노조 때문에 또 이 임금의 하방 경직적이 있다. 뭐라고요? 화폐 환상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근로 계약을 하잖아요. 무기 계약이나 정규직으로 뽑아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칠 수 없어. 근데 내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년 일한 사람의 급여랑 10년 일한 사람의 급여랑 같으면 안 되잖아요. 오래 일할수록 급여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하방 경직적인 요소가 된다. 또 임금을 갑자기 내렸다가 올렸다가 줄였다가 왔다 갔다 하방 경직적이지 않고 막 탄력성 있게 하면 노동자들이 다른 직장을 선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은 올리면 올렸지 내릴 수 없다. 하방 경직적이다. 또 마지막으로 그거를 법적으로 보장한 게 뭐예요? 최저임금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하방 경직되는 이유는 강력한 노동조합, 화폐 환상, 장기 근로, 계약, 노동자의 역선택,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게 있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이해하면 쉽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 말할 때 고용시장 발달된다고, 이게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또르르 와서 연결돼요.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용시장이 발달돼서 이런 게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화되면 고용시장 발달해서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에 이바지한다. 임금 근로자는 돈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죠. 그 종류가 상용,
계속 일하는 상용, 임시, 잠깐 일하는, 그리고 일용, 뭐 하루만 일하는 일용, 이런 게 있다. 상용, 임시, 일용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문제도 나와서 하고, 우리가 노동시장론 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수학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워요. 우리 계산기 가져갈 수 있죠.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거고 문제에 나오는 숫자만 이 식에 잘 대입하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울 공식을 가장 쉽게 나오는 거 세 가지예요.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할게요. 아, 경제활동 참가율 뭐야? 율 자체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곱해줘요. 이것은 실업률이나 고용률도 마찬가지예요. 100% 곱하는 거 외울 필요 없겠죠. 그러면 각 말에 대해서 어떤 단어만 넣으면 되나 그걸 보면 돼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 참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냐? 그게 분모가 되겠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15세 이상의 인구 전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세 이상의 인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 15세 이상이면 생산 가능해, 경제활동 할 수 있어,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수는 또 어떻게 구하냐? 그게 생산 가능 인구인데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구 플러스 비경제 인구. 아, 이게 뭐야? 왜 비경제 인구 들어가요? 여보세요. 15세 이상은 학생들도 많잖아요. 24세까지 대학생까지. 그 사람들 학생이라 근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도 일할 수 있고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경제 인구, 지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도 생산활동 인구로 쳐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분모가 된다. 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수를 경제활동, 실제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로 나눠서 100 곱한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그렇다면 분자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수는 어떻게 구해요? 15세 인구가 다 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15세 인구 중에서 일 안 하는 아까 말하는 뭐 학생이라든지 실업자들을 뺀 게 경제활동 인구수라. 이것은 결국 뭐냐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인데 아까 제가 좀 잘못 말해서 비경제 인구 빼는 거예요. 왜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수라고 하면 왜 실업자가 비경제할 인구로 빼지 않고 더하는가 하면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거예요. 실업자라는 말 자체가 일을 해본 취업의 경험에 있고 또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취업자랑 실업자를 더한 게 경제활동 인구수예요. 그러면 또르르 다시 올라갔어요. 이 실업자는 또 어떻게 구하냐? 경제활동 인구수에서 취업자를 뺀 게 실업자겠죠. 네, 서로 다 긴밀하게 엉켜 있다. 그러면 이 또 취업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 임금 근로자, 아까 말했죠?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근데 취업자 중에 이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일을 돕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임금 근로자. 그래서 취업자는 또 임금 근로자 더하기 비임금 근로자다.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뭘 했어요? 공식 중에 율이 나오기 때문에 100% 다 곱하는 거고 이걸 외울 필요 없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분모 뭐라 그랬어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실제로 경제활동하는 인구수를 분자로 놓고 100을 곱해야 되면 경제활동 인구수 뭐라 그랬어요? 15세 이상 중에 일 안 하는 비경제 인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빼주는데 그게 곧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더라. 이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를 뺀 거더라. 취업자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실업률, 고용률 있어요. 실업률은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잃었나, 이것도 퍼센트라 100 곱하고 고용률은 얼마나 회사에서 많이 고용을 했나 율이에요. 이것도 쉬워요. 실업률 보면 그러면 이 분모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 보려면
일하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상식적으로 실업자 수를 빼면 되잖아요. 나눠서. 그죠? 뭐라고요? 경제활동 인구 중 분모 중에 실업자 수를 나눠서 100을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수 뭐라 그랬어요? 15세 이상의 모든 생산 가능 영을령 중에서 일하지 않는 비경제 인구를 뺀 거라고 했죠?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모두 합친 게 경제활동 인구라 그랬어요. 아니 왜 실업자 수도 경제활동 인구에 넣어요? 이 사람도 원래 일했다가 실업을 했다는 거잖아. 실업한 것 자체는 역설적으로 또 취업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수에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들어간다고 했어요. 실업률 뭐라고요? 경제활동 인구수 중을 실업자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하는 건데 그러면 분자 실업자 수 공부할게요. 분자 실업자 수는 뭘 의미해요? 아까 실업자 수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경제활동 수 중에 취업자를 뺀 거 뭐라고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 수를 뺀 게 실업자 수고 경제활동 인구 수는 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15세 이상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 수 뺀 거고 경제활동 인구 수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수라고 말했죠. 이게 실업률이에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 수를 분모로 나눠서 100 곱한 거. 그럼 고용률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률. 회사에서 사람을 얼마나 뽑는지 100은 곱할 건데 분모를 뭐로 넣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세 이상 모든 인구 중에 취업자 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15세 이상의 모든 인구. 왜 그걸로 해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15세도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서 말하는 학생, 실업자 이런 사람들 중에 취업한 사람만 나눠서 곱한 게 고용률이라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실업의 종류, 경기, 마찰 구조, 여가와 소득 경계, 대체 효과, 돈 벌자, 소득 효과 이제 시작. 여가가 정상재면 후반굴절, 여가가 열등재면 우상향, 내부시장 형성 요인. 우리 회사는 숙현 관장님처럼 규칙적이라 내부시장 기여,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기업 관습, 장기 분석, 기업 구매. 그러면 이런 내부시장은 우수인적 사원을 동기 유발 가능해서 확보해서 장기 고용할 수 있다. 임금이 왜 하방 공직되냐? 강력한 노동조합 법회 완성, 장기 근로 계약 노동자 역선택 발생, 최저임금제. 임금 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있고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인 늘리는 요소는 배우자 소득, 법적 제도 장치, 시장임금 증가, 자녀수, 고용시장의 발달, 가계 생산 기술이 있고 공식 나왔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수 나눠서 곱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에서 실업자 수를 나눠서 100 곱하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취업자 수를 나눠서 100 곱하고 이게 있어요. 공식 헷갈리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의 답이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묻는데 뚱딴지같이 새롭잘 수를 나오고 이런 거 거의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자. 네, 오늘은 이상 이렇게 공부할게요. 노동시장에 대한 공부였습니다.